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호남 출신과 야당 인사를 솎아내는 살벌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JTBC 단독 보도입니다. 반대로 계엄에 동원할 세력은 은밀한 화이트리스트로 대거 챙겼다는데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해온 소름 돋는 증거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의 칼끝이 민주주의를 겨눈 끔찍한 군사독재의 검은 망령,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사태의 거대한 파장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충암 라인이 군 수뇌부를 장악한 뒤 방첩사는 광주와 전남의 고등학교 출신 장성들을 따로 출연했습니다. 이를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50 시절 호남 출신들을 배제하며 군을 장악한 하나회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의구심은 인사불이익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상원 씨가 계엄을 설계하며 호남 출신 제외를 말한 바 있고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방첩사가 만든 다른 문건들도 있습니다.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호남 출신들을 방첩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연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엔 호남 지역 고등학교의 이름들이 줄줄이 담겼습니다. 광주 인성고와 지능고, 그리고 전남의 순천고 등을 졸업한 장군들을 정리한 겁니다. 전체 고등학교가 아닌 특정 학교들을 뽑아서 출신 장성들을 선별해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진급이나 주요 인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의심됩니다. 당시 군 지휘 라인은 충암고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방첩사령관 한 명을 가지고 자꾸 충암판이 하나에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 출신 군인들을 가려낸 이 문건이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계엄을 위한 수사단을 설계하면서 정보사 장교들에게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령부도 호남 출신 군인들을 배제하면서 군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군인들도 선별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급한 장성과 장교들도 출연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의 결혼식에 간 군인을 문제 인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여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 파견을 나갔던 군인들을 정리한 겁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은 뒤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방첩사는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돕기 위해 파견 간 군인들도 출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관을 지낸 김 전 정책관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대북 강경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첩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의 결혼식에 간 대령을 찾아 문제가 있는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소장과 준장, 대령 진급자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문건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있는 군인들을 가려내 블랙리스트를 만든 셈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023년 10월 군 인사 이전부터 12.3 비상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방첩사의 블랙리스트가 실제 비상계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런 블랙리스트와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로 보이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있는 장성들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국회에 출동했습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과 밀접해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내란 특검은 방첩사가 만든 특정 장성들에 대한 정보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주요 장군들의 보직에 대한 인사관리 내용을 담거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장성들은 12.3 비상계엄 때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4명의 사령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이상현 당시 일공수 여단장과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안무성 당시 구공수 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출동했던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2군데로 저희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한 구삼의 준장, 계엄 직후 계엄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도 있습니다. 계엄 사령부 치안처장 박헌수 소장과 보도처장 박성훈 준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 나오는 장성 가운데 8명은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까지 군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여전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계엄 때 핵심 역할을 맡길 인물들을 골라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이번엔 화이트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군 내부를 피하 식별하면서 갈라버린 건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앞으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팀의 윤정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요주의 인물을 뽑아놓은 블랙리스트, 또 반대로 챙겨야 할 핵심 인사를 줄인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둘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되는 문건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장군들의 보직과 동향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이기갑 여단장, 그리고 계엄날 국회로 병력을 보낸 이상현 전 일공수 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문건은 충암파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이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계엄에 동원할 이 주요 장성들을 추려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특정 지역, 호남이죠. 광주, 전남 출신 고등학교 나온 장성들 따져가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놀랍네요. 네, 크게 문재인 정부 당시 근무 이력과 호남 출신 지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광주진흥고와 인성고, 전남 순천고 등 이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장성들을 분류했습니다. 예. 이 정치 성향은 물론 지역까지 차별해가며 배제할 군인사들을 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확인된 문건들이 남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구분해 배제하고 다른 한쪽에선 비상계엄을 주도할 인사를 핵심 보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계엄을 연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군을 통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고 이 장기 독재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문건이 2023년 11월부터 작성된 만큼 이 가출범한 2차 특검에서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를 규명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기와 이 목적에 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2차 특검은 문건을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엄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첩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련 인사들을 관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인물은 바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데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었고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경고했었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군법과 양심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한 군인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보안사였었나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다시 부활한 거였는데 이번에 다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방첩사는? 이 방첩사가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23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같은 곳에서 근무했거나 약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죠? 결국에는 대놓고 방첩사가 정치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네. 만든 거잖아요. 이거말로 말씀하신 이제 제2의 보안사였기 때문에 이거 헌정질서 파괴의 되게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방첩사 말씀하신 대로 뭐 그때 윤석열 정권과 가장 각을 세웠던 게 김병주 의원인데 김병주 의원 아는 지인들 아니면 근무적으로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 김병주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그 공천 기획사까지 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인, 군 영입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평판 조회까지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이 이거는 대놓고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말씀하신 이제 보안사를 완전히 회귀했던 윤석열 정권의 퇴행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이번에 바로 방첩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대변인님은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 방첩사가 과거, 그러니까 보안사, 기무사 시절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 정치의 중심에 서려는 시도라고 보이는데요. 한번 잠깐 그 히스토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77년에 이제 보안사. 국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 생겨서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를 뒷받침했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죠. 그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 가면서 91년에 기무사가 됐어요. 그게 2018년까지 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민간인 사찰도 금지하고 굉장히 정상화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18년부터 이제 22년까지 계속됐던 거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습성으로 간 건데, 최근에 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전 상의를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계엄사령군, 보안사, 뭐 이런 거를 연상시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은 그런 그 DNA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에서 그 1차 특검에 미진했던 점을 이제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2차 특검에서 정말 치밀하게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보도를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방첩사가 계엄 당일에도 이들의 동향을 파악했대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민간인이든 뭐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그들의 지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여인형이잖아요. 여인형. 윤석열과는 네,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고 계엄에서도 굉장히 깊은 역할을 맡았던 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군이 이제 국민을 감시하는 행태 자체가 이미 군부 국가가 되어 있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은 이제 군부 국가였다. 군이 국민을 감시했다는 굉장히 엄청난. 왜냐하면 헌법 5조에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군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의 도구로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 군이 국민을 사찰하는 건요. 군사 쿠데타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윤석열이 내라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즉 국가 최고 통치자의 쿠데타 바로 전 단계까지 모든 걸 다 준비했고 실제 내란으로 이걸 이행했다는 모든 연결선이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계엄이 치밀하지 않았다라고 직위원이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볼 수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바치겠으나 내 전후의 눈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추악한 문건의 최종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그 SNS에 옮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뭐 정말 좀 약간 전율을 느끼면서 읽었는데요. 최근에 김병주 의원께서 그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하셨잖아요. 아마 이것도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전모가 파악이 되면서 내가 경기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정말 추악한 진실을 내가 파헤치는 게 나한테 부여된 미션이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방첩사가 뭐 계엄의 진원지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뿐 아니라 당시의 여권,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확보한 거, 다 사찰하고 그랬던 거는 정말 군 정보기관이 정치권 전체를 감시하는 어떤 통제하려고 했던 군부 권력의 비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기밀 정보를 쥐고 있으면은 사실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이제 압박하고 다 주물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네. 이 방첩사가 원래 신원조회 권한이 있긴 한데 군인에 대한 신원조회 권한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 중에서 그냥 민간인도 있었고 군대에서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도 했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약간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윤석열이 좀 그 주문을 해서 한동훈 쪽 사람들 좀 알아봐. 뭐 이렇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우선은 그래서 이게 방첩사가 사실 국군 방첩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힘 방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제 국군의 소속이 포기했다는 거죠. 방첩사 자체가 국힘의 방첩사로서 기능했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그 여러 가지 인재에 대해서 평판 리스트, 평판 조회를 하고 그 평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윤석열과 한동훈 22대 총선 때였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방첩사를 이용했냐면 방첩사의 기능은 뭡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여권, 윤석열과 한동훈의 권력 투쟁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힘의 방첩사이고 이제 더 이상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또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게 이 방첩사 행적이 대변인님 말씀대로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란 전당의 해체까지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이제 그 당시의 방첩사라든지 국군이 윤석열의 거의 사군 수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드러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님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제 축소되기도 하고 진급이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지금 이제 여권, 야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전체 인사에 대한 이런 그런 정말 초특급의 어떤 기밀 정보들을 지금 다 수집해서 갖고 있음으로써 정말 그 7, 80년대로 이제 회귀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말 전근대적인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죠.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군대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권력과 약간 카르텔 연결고리가 있어서 진행됐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특검에서 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판 보고서도 이제 블랙리스트보다 명백하게 정치 개입이잖아요. 이 문제를 민주당은 무조건 풀어내야 할 이제 그런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핵심 사안으로 군형법 94조를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 남용을 했는지, 무엇보다 가장 핵심 선거 개입,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뭐 윤석열 정권 제2, 제3의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계엄 정국이 또 나타나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개인 사병으로 작용했던 이런 정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끝까지 이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공수처가 확보를 해서 내란 특검으로 넘겼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2차 종합 특검으로 넘겨진 겁니다. 네. 실무자까지는 특정을 했다니까 그 이후선부터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2차 종합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어디까지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이 전모가 지금 이제 대략적인 이제 골격은 이제 파악이 됐는데 네. 정말 그 어디까지 지금 그 방첩사가 어떤 그 부적절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아직 그 가늠은 잘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2차 특검에서 정말 낱낱이 잘 그 수사를 하고 그 단죄할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김병주 의원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관리를 했는지 그렇죠. 뭐 이들에게 진짜 불이익이 정말 가기는 한 건지 불이익이 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요? 예, 그 인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뭐 축출되거나 또 진급에 있어서 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했던 블랙리스트를 네. 담당했던 자들은 지금은 그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방첩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JTBC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그러니까 나오기 예. 시작한 건데 예. 아마도 이제 많은 언론과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종합 특검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네. 정치 군인들을 이번에 소탕하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